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한국의 연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등 과정 이후로 가면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학교 또는 대학 입학 시험의 성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과연 학생들의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성적 이외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교육이 학교 성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선택편의라고 불리는 문제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보통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가구 소득이 더 높거나 출생 순위가 빠르거나 성적이 상위권이면 사교육을 받을 확률도 커지고 사교육비 투자 수준도 높아집니다. 부모 교육 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은 사교육 이외의 방법으로도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은 가구의 아동은 사교육 이외에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다른 자원의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원래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의 성적을 비교해서 사교육이 성적에 미친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선택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도구 변수 분석, 성향 점수 매칭, 비모수 한계 분석 등 여러 방법론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은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의 크기가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덕형과 강창희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이 10% 증가할 때 시험 성적은 1% 내외로 증가합니다. 어떤 학생이 50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시험 성적이 80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교육비 지출이 10% 늘어난다면 5만 원을 더 쓰는 것입니다. 이때 시험 성적은 1% 증가하는데 80점의 1%는 1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늘려도 시험 성적은 1점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교과 사교육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어쩌면 주된 동기는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생이 시험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데에 있겠습니다. 다양한 수준과 배경, 동기와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임의로 배정되어 구성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교육 사업자들은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또한 사교육은 부모의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집에서 아이들은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종종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를 한다면 그 수강 시간 동안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며 만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교습이 많은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유경과 고선은 한국의 각 시도가 서로 다르게 도입한 학원 교습 시간 규제에 주목했습니다.
학원 교습 시간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되면 규제 시간에 따라 해당 지역 초중고 학생이 학원 교습을 받을 확률이 10 내지 24%포인트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학생들의 시간 사용 변화를 살펴보면 학원에 간 날에는 집이나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외의 다른 활동들, 예를 들면 수면 시간 등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학원 교습을 규제한다고 해서 학원을 적게 다니게 된 학생들이 과외 교습을 대신 받는 일종의 풍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이 시간 사용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합니다. 학습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교습 시간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성적 향상 효과는 평균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성적 향상 이외에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치러야 할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다른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비용을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회비용의 단기 및 장기 효과는 어떠할까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세익은 고등학교 시절 학원이나 과외 교습을 받는 경험과 스스로 공부한 경험이 나중에 대학 졸업 후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사교육, 즉 학원이나 과외 교습은 대학 졸업 후 임금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더 길었던 학생들은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임금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성적을 통제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는 사교육이 대학 입학시험을 높여서 추후 노동시장 성과, 즉 임금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효과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등학교 시절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길수록 대학 및 이후 직장 경험에서 축적한 인적 자본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교육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미미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교육, 특히 학원 교습을 받으면 같은 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학 입학시험 성적을 통제하면 사교육 경험은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9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교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역사적으로 정부의 사교육 대응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와 현재 한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이 성적, 시간 배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고교 평준화, 학교 평준화를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